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여권의 헌법재판관 공격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데 이어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이제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는데요.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입장문을 보면요, 그 재판부의 건의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 없다고 강변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이들은 즉시 회피해서 탄핵 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입니까? 네, 그 문 권한대행의 경우는요, 과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SNS를 통해서만 7차례 정도 소통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문 권한대행이 이제 SNS에서 윤석열 구속 기소, 윤석열 탄핵 개정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을 팔로잉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의 그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거래 의혹과 그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제 배우사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그 공익인권법제단 그 공감회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희수 변호사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계선 재판관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미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4일에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는데요. 이때 헌재는 단순히 이런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이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단정을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이제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이런 재판관 기피 신청, 회피 요청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정형식 재판관의 경우가 이제 그렇거든요. 그 정 재판관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비삼계엄 이후에 기습 임명한 그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의 제부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니까 이번에는 회피 촉구 의견서로 지금 이제 또 낸 거잖아요. 기피 신청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회피 촉구,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네, 제척, 기피, 회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척은 이제 법률상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재판에서 심리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고요. 기피는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사유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회피는 이제 법관 스스로 봤을 때 제척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심리를 안 맞는 거를 회피라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건 없고, 그리고 기피 신청은 이미 기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피 신청은 변론에 참여해가지고 당사자가 한번 변론을 한 다음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변론에 참여를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도 2명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이제 9명이 구성이라고 했을 때 7명이 심리를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3명에 대해서 회피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탄핵 심판을 중지하고 정지해달라.
라는 그런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 법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전혀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유일하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법률상 의미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회피 신청권이라는 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의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불복하겠다는 것을 미리 선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는 이것을 외부의 어떤 극단적인 유튜버나 정치인이 아니라 이 심판의 대리인단에서 했다는 것이죠. 자, 대리라는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심판의 과정 자체에 참여해가지고 그 과정에 따라서 그 절차와 제도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대리하는 법률가들이라는 겁니다. 그 절차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이 심판 절차 자체를 완전히 다 무효화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라고 볼 수 없고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총 8명의 재판관 중에서 3명이 회피를 하라고 하는 것은 탄핵 심판은 6명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아무 탄핵 파면 결정을 못 내리도록 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재판 자체에 대한 마타도, 재판 자체의 과정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사를 재판 과정 안에서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 하지 마라 뭐 이거랑 같은 의미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네. 그런 방식으로 하던 것은 헌법 수호제도이거든요. 이 탄핵 심판이라는군요. 헌법이라는 우리의 일종의 우리 민주공화국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함으로써 잘못되어 있는 위법하고 위헌한 정치인들, 위법하고 위험한 공직자들을 배제하고 그래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고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대리인단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뭐 형사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에서 공수처도 불법이고요. 경찰도 불법이고 검찰도 불법이고 국회도 불법이고요. 헌법재판소도 불법이고 서부지방법원과 중앙지방법원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남은 국가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다가 이제는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불복을 선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권 분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축 자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이 절차 안에서도 이 회복 절차 안에서도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탄핵 심판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왜 하는 거라고 보세요? 말 그대로 이제 계속 탄핵 심판이라는 이 법적인 절차 안에서 그 절차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법률적인 의견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치와 선동의 장으로 헌법재판소를 격화시키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라는 거는요, 결국 우리 헌법의 권위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를 마치 또 하나의 정치적인 파티인 것처럼 격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주거나 혹은 무력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인 압박까지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3명의 재판관을 꼭 집어가지고 회피하라라고 얘기를 마치 명령하듯이 변호인들이 어떻게 재판부에 대해서 명령하듯이 그런 의견을 제출한지도 참 의문인데 그렇게 했고 또 광장에서의 집회에서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뒤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동사태 전과 굉장히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법부 자체를 폭력적 정치적 대중동을 동원해가지고 전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언사들이 법률가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불복하기 위한 뭐 사전 작업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법 시스템에서 이게 불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불복 절차라는 건 없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헌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난 서부지방법원 폭동 때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죠. 헌법보다는 국민저항권이 위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 막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폭동에 해당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자신들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정치적인 의사가 우리 헌법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헌적이고요, 반헌법적이고요, 폭력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체제 수호 기관입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인데요. 이 수호 기관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여야라든지 어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배에 탑승하고 있는 모두라면은 당연히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인 정치적인 선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많은 정치적으로 고무되어 있는 극단적인 대중들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 질서에 대한 폭력적인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오늘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배경이 뭡니까? 글쎄요, 먼저 이제 지금까지 상황 조금 정리해드리면요. 지난달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이제 국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또 김정한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이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헌재가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연기가 됐고요. 또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요청했던 권한쟁의 변론을 이제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왜 연기가 된 건지 뭐 아직 명확한 이유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틀 전에 최 대행 측이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본회의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각하돼야 한다, 이런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이제 더 필요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변론 재개 신청을 할 때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쟁점 사항을 새롭게 도출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면 한 번 정도 변론을 재개하는 것들은 일반적 재판 절차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또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질문을 오늘 받았거든요. 저도 다른 방송에서. 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행이 그것을 안 따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질문을 했나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질문이냐면요. 월드컵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을 한 경기를 있는데 만약에 주심이 레드카드를 보이면은 퇴장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거예요. 법률 조항에 아주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속하며, 그리고 불행사에 관한 이제 위헌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라는 게 명문의 법률 규정으로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것을 마치 안 해도 되거나 안 할 수도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헌법재판소로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위헌하고 위법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여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헌정 위기 상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안 그래도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심판이 제기 중인 상황인데, 권한대행이 또 이제 헌법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당연히 레드카드가 있으면 나가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기회를 한 번 더 줌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헌법의 수호 절차들을 좀 더 완결성을 갖추고자 아마 연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빌미를 주지 않고 완결성을 보이려고 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금 문 기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헌재가 딱 못 박았어요. 이거 따르지 않으면 위헌이다.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오늘 보면서 아니 선거 일정이 미뤄졌는데 굳이 왜 저 입장부터 밝힐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까지만 해도 좀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요, 최 권한대행이 이제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재판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헌재 해석이어서, 그러니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임명을 해야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장 구인 체제가 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전망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 대행 역시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헌재가 위헌 선고를 하면 언제까지 이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즉시 임명은 안 할 거다, 뭐 이런 관측이 나왔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 쪽에서는 40여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진다. 우리법 재판소가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적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에 그 정족수 문제도 지금 헌재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헌재 인용 결정을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최 대행이 헌재 위헌 선고 이후에도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다, 중대한 탄핵 사유다,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오늘 헌재가 일단 선을 그어주긴 한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소 인용을 따르지 않으면, 즉 마은혁 재판관을 이제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나왔는데도 이걸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함께 내놨기 때문에 결정이 곧 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제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제쯤 헌재가 이 결론을 내릴지 그건 아직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문 기자 설명을 들으면 우리 변호사님이 황당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아니 임명을 해야 되는데 뭐 바로 임명을 하니 많이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헌재가 입장을 이렇게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네. 것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중대한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법원이 유죄라는 판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검찰이 보니까 그래 언제 그럼 이제 수감을 해야 할지는 우리가 적절히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소위 말해서 거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들이 지금 이 주요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치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일개 부처 하나가 이제 이것도 불법이니까 따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은 뭐냐면요. 내란의 핵심은 국헌 문란 목적입니다.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력화하겠다는 것. 이게 내란입니다. 저희는 지난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고 탄핵 소추가 되면서 내란의 국면들이 이제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과 수사 시스템으로 정리되고 있다라고 느껴왔는데 최근에 느껴지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되고 있다. 처음에는 입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사법부에 대한 무력화는요, 마치 이 배의 마지막 퍼즐 하나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무엇이 법률이고 무엇이 헌법이고 무엇이 합법인지에 대한 결정의 권한을 가진 거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 주고 있고요. 사법부를 특정 개인의 성향인 개개인이 아니라 사법부의 권한으로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역할을 하겠다는 신뢰 속에서 이게 유지되는 건데요.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공격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는 걸 하는 이상 그게 바로 헌법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이 많은 논쟁들은 사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선들을 마구 넘어서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결국은 그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법원 점거, 폭동 상태로 촉발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공격,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인 선동들이 반복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문 기자,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윤 대통령 측이나 여당 지도부의 주장, 이게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주말 이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 일타 강사로 불리는 전한길 씨가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4명의 이름을 외치면서 공격적 발언을 이어갔고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이제 좌파들을 처단하자 이러면서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하는 데 가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힘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 무도한 종북 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좌파 사박할 때 반드시 무찔러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자.
싸우자! 네, 이제 전환기 씨 발언 내용을 보면은 서부지법 폭동을 이제 연상시키는 내용이었고요. 또 이 집회에서 전 씨는 이제 계엄령을 이제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 알게 된 계몽령이다. 뭐 이런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사건 이제 1심 재판부 배당이 됐잖아요. 판사에 대한 공격이 벌써 시작됐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사건 형사 재판 1심은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맡게 됐는데요. 1심 재판장인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를 겨냥한 근거 없는 음모론 공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했는데요. 그런데 보수 유튜브에서 이름부터 수상한 지기현 판사는 누구인가 이런 영상을 올렸고요. 여기에 이제 판사 이름이 화교 같다. 또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 지기현 판사가 전남 출신이라더라.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고 이게 마치 사실처럼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뭐 사법부라든지 재판관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일상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한 수호입니다.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걸 우리가 반체제라고 하고요. 그것을 소위 말해 반국가 세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이 비상계엄이라는 형태로 처음에 시도가 됐다가 좌절됐다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쩌면은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질서와 민주공화국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법부고요. 그다음에 사법부입니다. 자, 이제 사법부의 판단도 정치적인 집회에서 마음대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정치적인 폭력적인 대중에 의해 가지고 사법부의 판사들이 마구 끌려 나와서 집합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거야말로 전체주의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전체주의의 폭력성은요, 그 폭력의 피해는 사람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각자의 진영과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공화국은 그런 폭력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하고 또 사법부가 엄정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 자체를 수호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유불리의 입장이 아니고요. 어쩌면은 어렵게 만들어놓은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다시 한번 폭력적인, 전체주의적인 그런 폭력의 반복으로 순환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절대로 특히나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이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법률가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 선동에 나서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존중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